점학과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점학과입니다. 오랜만에 간절한 사연이 도착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087님이신데요. 일산에 사는 진심 애청자입니다. 출근길 듣기만 하다가 합격 맛집 김종배님의 합격 응원을 받고자 문자 드립니다. 제 소중한 아들이 오늘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한 일이기에 좋은 결과 받을 수 있도록 종배님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면접 어디 면접을 보시는 건가요? 자세한 얘기는 써주지 않으셨어요. 입사 면접인가요? 그렇겠죠. 네, 아무튼 너무너무 간절하시다면서요. 네. 면접관들의 마음에도 가 닿지 않겠습니까? 잘 그 간절함이.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합격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네. 산양기님, 개강에서 지하철 타고 등교 중입니다. 버스에선 시선집중 들을 수 있는데 지하철은 유유. 지하철에서 시선집중 듣는다면 1000만 구독자 달성할 텐데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학생이신가 보네요. 반갑습니다. 실수인 척 이어폰을 빼세요. 그래도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는. 옆 사람들이 화를 내시려나? 알고 보니 또 다 같이 듣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잠깐 지하철 안에 제 입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상상을 해봤네요. 그래도 홀로라도 들어주시는 사냥기님 감사합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 막말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불편함이나 상처를 느끼셨던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해명한 게 있는데요. 그간 저는 우리 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해 학자로서 그리고 자유로운 시민의 신념을 담아 가감없이 발언해 왔다. 당시에 저는 공직이라는 무게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자유주의자 시각에서 오로지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절박함에 매몰되어 있었다라고 밝힌 겁니다. 네, 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병태 교수 스스로 과거 발언에 대해서 해명하는 자리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는데 입장문이 나왔어요. 평가는요? 제가 볼 때는 저 해명이 더 문제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형식과 내용으로 갈라서 평가를 해보겠는데요. 자, 자신의 발언의 형식은 정제되지 못한 것이었다.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표현이 좀 거칠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게 핵심인데 저는 아무리 읽어도 잘못한 게 없다라는 주장으로 들립니다. 왜 그러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학자와 자유시민의 신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방향의 절박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말한 내용은 올바르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이야기를 한 거다. 다만 표현 방법이 좀 정제되지 못했을 뿐이다. 이런 취지의 해명이잖아요. 그러면 당시 자신의 인식과 자신의 생각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거듭 주장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게 해명이냐라는 반문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짱구님. 그때는 나라를 위한 발언이었다면 지금은 무엇을 위한 발언입니까?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 목성님. 자리에 따라 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들립니다. 토토로님. 사과는 이유에 대해 토달지 않고 해야 하는 게 사과입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브릭스님. 저는 인선이 왜 자꾸 아쉬울까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유튜브 채널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서 만약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게 되면 유세 때 장동혁 대표가 와서 지원 연설을 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의 스탠스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도움이 안 되죠. 네, 도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지가 궁금한데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 공천을 받아서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때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진행자도 바로 이걸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시장이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현직 서울시장을 컷오프를 할 정도로 이건 쉽지 않죠 사실은. 그런 네, 비상 맞아요. 상황인가요? 자기 확신처럼 비춰질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기가 저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아직까지 쓸만하잖아요, 제가. 네, 아직까지 쓸만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발언은 조금 다른 것 같던데요. 단수 공천을 당연하게 기대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군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인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도 상식일 겁니다. 자, 그렇다고 치고요. 자, 그럼 공천 후에는 어찌 되느냐 이 문제를 짚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동혁 대표의 유세 지원 문제 말고 다른 문제로 좀 짚어봤으면 하는 겁니다. 어제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날짜로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사업 공사 중지를 명령을 했습니다. 도로 광장과 무관한 지하 전시 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 행위 허가 또는 별도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뭐 보완해서 다시 추진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건 하나의 예고요. 오세훈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평가의 대상입니다. 그의 서울시정에 대한 여당의 파상 공세를 모두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의 유세 지원 여부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이슈로 돌파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붙자만 나와도 아주 적극적으로 입장 냈고 메시지 냈었었죠. 그런데 이후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이슈 제기 그리고 정책 주도로 그 여지마저 대폭 줄어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7월이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조치, 정부의 조치겠죠. 지금 하고 있는 조치가 한계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 뭐 100번 양보해서 이 말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7월이면은 언제가 됩니까? 지방선거 끝난 후다라는 점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뭘로 돌파를 하려고 할지 그게 조금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당원당규상 시도당 공관위 구성 기간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 공석이잖아요. 누가 지금 직무대행을 맡아야 되는데 지도부가 서울 지역 다선과 재선 의원한테 다 제안을 했는데 다 손사래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도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서울시장에서 이거는 이제 그 구청장 후보까지는 그렇죠. 되겠죠. 뭐 네. 서울시장 후보는 중앙당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관련해서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등에 대한 검찰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국정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짚어야 되는 문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을 보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하면 국정조사는 일단 개시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증감법 조항을 그러니까 그 근거로 해서 관련자들이 국정조사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걸 거부할 수가 있다. 설령 출석을 하더라도 지금 제가 지금 재판받고 있었어요. 내지 제가 지금 수사받고 있어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라고 나올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국정조사가 얼마만큼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느냐 이걸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이런저런 사람 다 빼고 딱 한 사람 정말 궁금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입니다. 바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 법무부의 특별점검팀이 작성한 1,600여 쪽 분량의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한 게 있는데 이 문건에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수원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과 접견을 하면서 나눈 대화의 내용, 녹취록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걸 오마이뉴스가 발췌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일부 내용만 다시 전해드리면 자, 김성태 전 회장은 2023년 1월 태국에서 체포돼서 국내로 송환이 됐는데요. 공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전화한 적 없다. 전화번호도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가 구속이 된 후 한 열흘쯤 지나서 태도를 180도 바꿔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송금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쌍방울 대북 송금의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지인들과의 접견에서 나눈 대화가 어떻게 됐었느냐. 예를 들어서 그해 3월 10일 지인과 구치소 접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끝날만 하면 뭘 또 내놓으라고 하고 뭘 내놓으라는 거냐. 내가 은행 금고요? 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검찰이 계속 뭘 내놓으라고 해서 그러니까 답답하다라는 불만을 표시한 다음에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이렇게 발언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발언의 맥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우리 촌철님들이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 그해 4월 14일 접견을 온 측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부수 그날 꼭 오라고 그래. 북한에 돈 줬다고 하라고 그래. 북한 줬다고 하는 게 차라리 형량이 싸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부수라는 사람은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역시 관련자인데요. 자, 좀 시간 관계상 이 두 가지가만 좀 추려서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김성태 회장이 발언 맥락을 놓고 보면 결국은 당시 검찰이 이재명 현 대통령을 겨냥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불리한 진술을 계속 요구를 해왔다라고 하는 맥락. 그래서 거기에 그냥 맞춰주는 게 차라리 내 입장에서 나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민주당은 이런 걸 국정조사에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근데 김성태 회장이 국정조사 외에서 청문회에 출석을 할 거냐. 출석을 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 접견 녹취록에 나온 것처럼 모든 진실을 다 이야기하겠느냐. 여기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나님이 이 건은 국조보다는 특검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지금 이란 공습으로 인해서 이란을 비롯한 중동 여러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걱정이 되는데 외교부가 밝힌 게 있습니다. 이란에 체류하던 교민 23명이 현지 시각으로 2일 새벽에 테헤란에서 출발해서 인접국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무사히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빌린 버스 2대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4일 한국이나 제3국으로 개별 출국할 예정이라는 이런 소식을 전했고요. 또 이스라엘 교민 가운데 대피 의사를 표시한 60여 명도 3일 오전에 한국 대사관에서 마련한 버스로 출발을 해서 그날 오후 이집트에 도착을 했다. 이런 소식을 좀 먼저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방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간 문답 내용 중에 눈길을 끄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에 파견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정빈나 대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주한미군의 임무는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서 한반도 및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고요. 원칙적으로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네, 지금 들으신 대로 기다 아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국방부 대변인은 이렇게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은 했는데요. 따라서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서 뭐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과거 유사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 6월에 이란 핵시설 폭격이 있었습니다. 그 폭격 전에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의 일부를 중동으로 보냈다가 같은 해 10월에 한국으로 복귀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한 60여 기가 지금 배치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자, 지금 이란 이게 지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계속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드론이나 미사일을 통해서 주변 인접국들에 대한 또 타격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방공망을 강화하는 것은 대단히 절실한 과제가 될 텐데, 그 방공망 중에 하나가 뭡니까? 패트리엇 미사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출돼서 그쪽으로 돌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장기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문봉철님, JB 이 전쟁의 광기를 좀 말려줘요. JB가. 제가 그럴 능력이 있으면 저도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게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근데 다음 전해드리기 전에 네. 하나만 요거는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지금 그 국방부 대변인이 계속 긴밀한 협의를 강조를 했잖아요. 그렇죠.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주한미군의 병력, 예를 들어서 패트리엇 포대를 만약에 전환 배치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 우리 국방 당국과 긴밀하게 미군이 협의를 할 것이냐도 사실은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좀 삐걱대는 게 있었죠. 아니 뭐 서해 출격을 해서 뭐 그 중국 전투기하고 대치를 하는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통보를 했네 안 했네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반복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정말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의 말 그대로 긴밀한 협의가 정말 이건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제 기본이 지켜질 수 있느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더 네. 나아가면 결국은 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어떻게 운용하려고 하는 것이냐가 사실은 뭐 그러니까 미국의 뭔가 방위 전략 이런 거에서 이제 핵심 문제로 부상했다는 것은 저희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시금석이 이번에 열리는 것이다. 이 점도 좀 함께 의미 부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난달 말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온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표로 교환 과정에서 러시아 측이 작성한 송환 대상 명단에 대한민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들이 여러 차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우크라이나 측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유영원 의원이 덧붙인 말이 있는데요.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죽은 목숨이라는 것, 그리고 인권과 생명의 가치를 헌법적 원칙으로 삼는 대한민국이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 따라서 대통령 특사를 조속히 파견해 달라라는 요구까지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유영원 의원의 주장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걸려 있다. 관련국들과의 관계인데요. 우크라이나가 포로를 한국으로 보내는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내겠다가 아니라 보내줄 테니까 대신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러시아가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포로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라는 제네바 협약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우리 쪽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경우에는 또 러시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기서 제기가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북한이 대남 적대시 정책을 갈수록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군 포로를 우리 쪽으로 데려온다고 한다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개선하기 위해서 그 모멘텀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군 포로를 데리고 온다면 그 모멘텀 확보가 아니라 오히려 가느다란, 정말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모멘텀이 있을까 말까 한 것도 오히려 더 가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점. 이건 국민의 한 사람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건 솔로몬의 지혜로 이걸 모두 아우르면서도 북한군 포로를 데려오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에 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를 따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치맨님이 너무 불쌍한 북한군 포로 북한 가면 처형당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마징가님은 근데 가능할까요?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비추님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가 뭘 적극적으로 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꼬모님은 앞서서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JB가 얘기한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이야 트럼프 멋대로 치고 빠지면 되지만 우리가 끼어들게 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이 북한군 포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우리가 끼어서 끌려 들어간 상황이 된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네요. 지구전으로 만약에 간다면 장기화된다면 어디서 무슨 문제라서 또 이제 뭐 포탄 문제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짚어보고요.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